회고록 13 정윤회 문건 사태 3. 최순실과의 이혼도 몰랐다가 박 이발팀 정윤회와 2년 2014년 11월 잊고 지냈던 정윤회라는 이름을 다시 듣게 됐다. 정윤회 실장, 과거 비서실장을 지내 정 실장으로 호칭. 이 나의 측근인 청와대 비서관 3명. 이재만, 정호성, 안봉은 그 비롯해 10명의 여권 인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세계일보 기사 2014년 12월 28일입니다. 나는 기사를 보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게 보도됐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윤회 실장은 이미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난 사람이었다. 이 사건과 연루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이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개명후 최서원 씨가 2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말한 것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던 적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이로부터 2년 뒤 최서원 원장, 과거 유치원 원장을 지내 최원장, 문제가 된 개입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또 정 실장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윤회 실장과의 관계를 소상히 설명하려고 한다. 달성군 결전 앞두고 최서원 모친이 정윤회 추천, 정 실장을 알게 된 것은 1997년 말께로 기억한다. 나는 그의 대선 막판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돕기로 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그때 나에게 정 실장을 추천한 사람은 최서원 원장의 모친, 그러니까 정 실장의 장모인 임선희 여사였다. 79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청와대에서 나오게 됐을 때 임 여사는 나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여러 가지를 챙겨주시던 분이었다. 임 여사는 내가 선거운동에 뛰어들면 옆에서 실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위였던 정 실장을 나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선거운동을 한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정 실장과는 서로 안면을 튼 정도에 불과했다. 박근혜 회고록 14 정윤회 문건 사태 하 문건 배후엔 김무성, 유승민, 박, 촉센 여위원의 음해였다.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를 포함해 주요 공무원들의 감찰을 맡고 있다. 그런 만큼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다고 평가받는 인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추천된다. 그런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이것,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세계일보의 정윤회 리스트가 터지기 몇 달 전 정윤회 실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기는 했다. 2014년 3월 주간지 시사저널에 이른바 정윤회의 박지만 이행설이 보도됐을 때다. 정 실장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의 한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내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을 주기적으로 미행 감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이상하다고 느껴 이 얘기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쳤으면 몇 달 뒤 나라를 뒤흔드는 큰 소동은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나와 내 주변을 둘러싼 음해와 모함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 당시만 해도 어디선가 또 누군가 괴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구나는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40이 넘어 결혼한 박지만 회장은 아들 넷을 두어 가족들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인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이 박 회장 부부를 주목했다. 권력을 좇는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꼬여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들이 친인척 문제로 어려움에 부닥쳤던 것을 여러 번 봤던 나는 임기 중 이들 부부를 한 번도 청와대에 부르지 않았다. 동생을 위해서도 그러는 편이 나았다. 젊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박 회장은 이제 사업가로서 자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정치와 관계없이 살게 해주는 게 오히려 동생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취임 후 나는 친인척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 인선에 신경을 많이 썼다. 여러 사람이 자천타천으로 추천되기도 했지만 친인척 관리를 하는 비서관이 당사자들과 친분이 있으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동생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근혜 회고록 15. 박근혜가 직접 택한 남자, 그가 내 앞에서 울먹였다. 정부 출범 초기 총리 인선 못지않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선이었다. 나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13년 2월 17일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훈 미국 알카텔 루슨트 최고 전략 책임자 CSO 겸 벨연구소 사장을 내정했다. 김종훈 후보자의 낙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한숨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가난한 미국 이민자의 아들인 교포 1.5세였다. 하지만 벤처 사업가로 성공해 38세인 1997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호 반열에 올랐다. 2005년에는 무려 13명, 2013년 2월 기준 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 IT 연구기관인 벨 연구소의 수장이 됐다. 이처럼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분이었지만 국내에선 다소 생소했고 특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가 장관에 내정된 것은 처음이라 화제를 모았다. 인선 발표 뒤 다른 장관보다도 김 후보자의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누구의 추천을 받아 김 후보자를 지명했을까? 라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김 후보자를 만난 적이 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김 후보자가 한국에 잠시 방문했을 때였다. 벨 연구소의 특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던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 관이 김 후보자를 내게 소개했다. 당시 김 후보자와 경제, 일자리, IT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이 미국에서 어떻게 창업에 성공했고 IT 벤처 신화를 이룩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아이디어나 구상을 가졌는지 담담하게 설명했다. 김종훈 깜짝 발탁, 첫 만남서 신선한 충격. 정쟁에 휩쓸린 정치판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던 그때 김 후보자와 만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같은 이공계 출신이라는 공감대도 대화의 깊이를 더했다. 언젠가 나에게 그럴 기회가 온다면 김 후보자를 중요한 직책에 꼭 추천하고 싶었다. 몇 년 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신성장동력을 책임질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면서 장관 후보로 김 후보자를 떠올린 건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그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적임자였다고 확신한다. 김 후보자는 우리가 무대로 삼아야 할 세계 IT 시장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이해도가 높았고
우리 벤처 생태계를 역동적이고 창의성 있는 공간으로 뒤바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회고록 16. 난 욕먹고 연금개혁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 https://www.joongang-dar/article/eo이0505 돌이켜보면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사드, THAAD, 배치처럼 갑작스레 떠오른 현안도 있었지만 전임 정부들이 손대지 않고 뒤로 떠넘긴 인기 없는 정책들을 떠맡게 된 것도 적지 않았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전문가들을 만나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논의했던 나는 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6년 1월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도 국민 혈세를 부담하며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순 없다 고 강조한 적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취임할 무렵 연금 개혁만큼은 반드시 해놓고 퇴임하겠다고 결심한 상태였다. 연금 제도는 출발부터 적자가 예정되어 있었다. 도입 당시 정부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더불어 고령화도 무섭게 가속화했다. 과거엔 청년 2사람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었다면 얼마 후엔 청년 1사람이 노인 3에서 4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연금의 속성상 일단 주기 시작하면 이것을 도로 빼앗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매번 연금 개혁을 꺼내 들었던 역대 정부는 결국 근본적인 수술 대신 세금을 더 걷어 적자를 메우는 쪽으로 물러서곤 했다. 포퓰리즘이 이래서 무섭다는 것이다.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땜질 처방이 계속되다 보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춰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법안을 추진하자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가 열리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어느 나라든지 가장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다. 연금개혁 손 안 댔다면 가슴 치며 후회했을 것. 늦으면 늦어질수록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2014년 2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군인 사학 등 3대 연금개혁 계획을 핵심 과제로 꺼냈다. 당정청은 우선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손질하기로 했다.